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제, 염산섭 선생님 이제, 어, 그 두 편 정도, 두 권 정도를 읽었거든요. 하나는 이제, 김윤식 선생님의 염산섭 연구 1999년, 어,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책을 한 권 읽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최근 2005년쯤 이제 소명출판 같은 경우에는 좀 근대 소설을 조금 많이 다루긴 해요. 뭐 윤동주라든지 윤동주 그 예, 그 윤동주 연구하셨던 그 일본 분도 사실 이쪽에 여기 그러니까 이쪽 그 출판사에서 다 출판을 하셨고, 보통 보면은 좀 조금 유명하지 않은, 그러니까 학계 내에서 유명한 그런 사람들은 여기 소명출판에서 조금 출판한다라고 조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저수화의 시간 염산섭을 일단을 다 읽었고요. 사실 여기 있는 이제 이혜령 선생님의 뭐 소시민 레드 콤플렉스의 양각이라든지, 뭐 저는 사실 염산섭 선생님을 처음 접한 거는 그때 창비 20세기 소설이 20세기 소설 첫 번째 권이었어요. 두 번째 권이었어요. 두 번째 권에는 그때 그 전화, 그 만세전, 두파산, 양과지갑, 이렇게 다 네 작품이 실려있었거든요. 네 작품 실려있었는데 처음엔 자연주의적 문학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한국 문학사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하나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모르고 있었고, 근데 당시쯤에 해도 어 내가 그렇게까지 한국 문학을 내가 좋아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조동희 선생님의 말이 어느 정도 저한테 좀 감명이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너가 한국어로 문학을 할 거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한국어로 얘기를 할 거면 한국을 제대로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꾸 외국에서 뭔가를 자꾸 들고 오지 말고 한국 문학을 조금 연구를 하면서 뭔가 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하면 할수록 어 탈중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외국에서 건너온,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식민지 근대론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외국에서 무조건 데리고 온 것들을 무작정 수용해서 이제 좀 그런 형상들이 조금 있었다고 저는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살펴보면 우리나라 문학도 마찬가지고 어디선가 다 영향을 받고, 뭐 루센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센도 이제 일본에서 수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 염산소도 마찬가지로 루센하고 비슷하게 이제 일본에서 기교를 배워왔다라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네, 기교를 배워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기교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자연주의적인 기교, 그러니까 일본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와 여기 프랑스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라고, 또 독일에서 얘기하는 자연주의가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체계를 갖고 있고, 또 다른 생각 갖고 있고, 그다음에 솔직히 번역을 할 때 제일 그거 된 게 뭐냐면 삭제를 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권용민 선생님의 현대문학사 신소설이죠. 1886년이었나 1886년에서 1945년까지를 다룬 제가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열심히 이제 여기 하면서 저기 아빠 뭐 하면서 이거 저것저것 하면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었죠. 그때도 사실 저한테 제일 인상 깊었던 작가라고 한다면 임화라고 들 수는 있는데, 또 이 염산섭도 프로문학, 옛날에 노동자 출신이라기보다는 오사카 노동자 대표로서 자기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인권위를 개선하자는 그런 면의 선언문을 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언문을 하고 나서 이 세상에 알려지자마자 또 다시 이제 여기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 그러니까 책을 내긴다보다는 그 작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 문학과
좀 대립을 하는 대립의 관계가 좀 나오기도 시작하죠. 너무 그러니까 사실 이만은 사회주의라는 사상이라든지 이런 건 다 뭐 아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시대의 사상가라면 알고 그 시대 좀 지식인이라면 좀 알고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조금 알고 있었어요. 염삼섭이라는 작가는 하여튼 좀 이제 얘기 넘어갑니다만은 이 김유희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어느 정도 첫 번째로 일본으로 갔다가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청개구리라고 하죠. 청개구리를 그 폐허에 청개구리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좀 통수술도 발표하고 뭐 이런저런 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읽어본 적이 있는데 보면 누구지? 청개구리 이미야 제야가 사실 보면 굉장히 그 허준 선생님 소설에 지식인 내면적인 이제 약간 자기 고백적 소설로 비춰지는 경향성이 그러니까 그런 걸로 썼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김유희 선생님 따라서 생각했을 때도 근데 이제 이 만세전하고 약간 이 여로형 소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두 작품을 끝내고 이제 다시 3차로 이제 2차로 이제 거기 그 저희 도쿄나 어디로 갑니다. 사실 흥사단 하여튼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거는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다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배우면서 뭐 제가 이걸 한 몇 개월 했으면 할 것 같습니까? 한 3개월도 안 됐어요. 지금 뭐 판지도 뭐 2달 채도 안 됐는데 제가 뭐 책 2권 읽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다 알 수는 없는 형편이고요. 대충 요약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2차 도의를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1999년 이제 저기 염상품 연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그때 동안 이제 작품 활동을 잘 못하다가 왜냐면 이제 그 해야 될 가족들도 많고 이제 집안 가세가 좀 몰락하기 시작하던 때여서 도의를 한 다음 이제 도의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본들의 문예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 문예를 배우고 익히고 이제 작품도 많이 내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결혼도 하고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만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주로 올라가면서 만주일보에 돌아와서 맞다 까먹는데 이 와서는 동아일보의 국장이 됩니다. 동아일보의 기자가 되고요. 동아일보에서 하다가 이제 일본으로 도의를 하다가 이제 다시 와서 이제 그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신문사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만주로 가게 돼요. 만주가 그러니까 자기를 후원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후원하가 아니면 같이 그거 하고 있던 사람이었나 하여튼 그 사람이 만주로 가서 이제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잘 살게 됐어요. 만주에서 잘 살다가 이제 해방이 다가와서 이제 뭐 해방기라는 작품을 쓰기도 하고 해방의 아들이라는 작품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소설들도 쓰기 시작하고 이제 이제 완전히 내려오죠. 내려오고 제일 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염삼섭은 좀 특이한 게 일제시대에 그렇게 일제에 순응하는 소설을 쓰진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지켜보는 리얼리즘 소설을 썼을 뿐. 네. 대충 이제 이런 됐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국 전쟁이 터지면서 내려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인 활동을 하다가 경향일보에 입사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런 이제 사실 이제 이때에 전쟁이 터졌으면은 보통 보면 문인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면 잠깐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보통 이제 그 군부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저런 지금 이제 옆에 김유식 선생님 옆에 계시는 게 황보 염사 선생님이고요. 염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작품도 쓰셨고 중편 소설 중에는 좀 이제 나혜석 모델 소설론이라고 또 얘기를 다른 데서 또 해요. 모델 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모티브를 가지고 소설을 쓰는 건데 사실 이제 정지도 선생님이 이번에 좀 말도 많았던 건 사실 보면 실제 인물을 모티브로 한 게 실제 인물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모티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요. 사실 뭐 김명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도 사실 원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지 않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막 뭐 언니의 사랑의 김세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황부의 사랑의 김세희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염사 선생님처럼 하면 조금 문제가 없어요. 얘기를 해놓고 내가 대충 이런 식으로 다 쓰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혜석한테 얘기를 한 상태에서 썼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왔으면 또 모를 일이죠 사실. 네.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갑자기 이제 딴 데로 샜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족들이라든지 이런 친척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해군에 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정보부에 입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야 결국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제시계제도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좋은 풍습도 있었고, 왜냐하면은 그때 잘못하면 정신에 끌려가니까 그런 풍습도 있었는데 염삼섭은 그러지는 않았고요. 32세까지 이제 자기 말로는 이제 뭐 자기 말로는 뭐 그때 이제 기생한테 그 첫 번째를 뺏긴 것 외에는 내가 연애를 한 기억이 없다. 나혜석하고도 사실 좀 띵가띵가 하려다가 그 나혜석이 이제 솔직히 자본가 그 로맨틱 그 자본가의 솔직히 염사섭이 그 근대 그 분이 얘기했듯이 근대 국가의 형성이라는 거는 자본주의와 누누이 얘기하지만 자본주의하고 국민국가의 탄생이에요. 근데 특히 자본주의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자본주의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나혜석 선생님이 결혼하기를 잘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치고는 조금 그렇지만 염 선생님이 약간 좀 보수적인 면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여성 그렇게 뭐지 김유희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던데 웃긴 거예요. 되게 이제 여성 혐오증이 발현됐다. 그렇게 거절을 당하는 여성 혐오증이 발현됐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여성들을 사실 보통 보면 자유부인, 정비석의 자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여성들을 조금 이제 부도덕하게 바라보든지 아니면 이제 뭐 좀 소위 말하면 조금 뭐 바람 피는 뭐 여자라든지 이런 걸로 조금 해놔서 이제 아예 신여성 자체를 좀 이제 좀 뭔가 좀 안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향성이 강해요. 아니면 이제 좀 불륜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이제 뭐 성에 막 뭐 물란한 여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하시는 게 이제 김유희 선생님 보셨을 때는 이런 여성 혐오증이 도졌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때 현재 당시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성들은 이제 뭐 남성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생산 기술도 없고 막 하다 보니까 빌붙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조금 나타내 주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소설을 다 읽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보면 굉장히 뭐 제가 그때의 현실을 잘 알긴 아는데, 그때 현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냥 그때 살진 않았지만 대신 보면은 그때 적색 의료 얘기할 때 항상 빠지시하신 분도 그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여성 의사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칼럼 기사에 이제 엄청 조선시대 그때 그 2000년대 1900년대 이야기입니다. 1900년대에 이제 그분이 이제 기사에서 나온 게 어떤 기사가 그 좌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뭔 얘기를 하셨냐면은 결국 남편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받으셨어요. 결국 남편이 만약에 이제 뭐 깜빵에 간다든지 이렇게 막 어디로 부역하게 되면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나같이 돈 있는 여자라든지 전문직 여자들은 상관이 없다. 대신 다른 여자들은 돈을 내고 남자를 무조건 사귀어야 겨우 살 것이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기가 어려웠다라는 게 너무 딱 반증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를 임한선님이 얘기를 하셨다라기보다는 당대 현실을 제대로 재현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연구자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모던 걸 서사들은 좀 아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런 거에 기인해서 좀 하지 않았을까. 여성 혐오적이라고 생각했을 땐 또 이제 보면은 또 뭐 신여성에다가 투구하신 것들도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여기 그러니까 제가 넘기는 게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염삼 수업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잘못된 걸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지적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만 이런 걸 혹시 읽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그때 여기 보면 뭐지 여기 보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모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여성 얘기할 때 여성도 함께 문장 선집에 있습니다. 소명출판에서 문장 선집에 있는데 문장 선집에 아마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데 초기 산문 연구에 있을 거예요. 초기 산문 연구 있을 건데 이게 김용민 선생님의 초기 산문 연구인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거 다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것도 읽어봐야 돼요. 자꾸 이제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위는 여자에게 지침이 요청돼서 작성된 글이다.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위에는 염산섭이 자신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 있다. 그가 명시적으로 제안하는 삶의 목표는 자유의 획득과 해방의 실현이란 구절로 요약된다. 주권에 대한 불평과 반항, 전체에 대한 민주 계급에 대한 평등, 구속과 압박에 대한 해방 등 자유를 강구하는 근본적 정신의 일관됨이 곧 역사 속의 인류의 정신활동의 요체가 된다는 것이 주장인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이렇게 뭐 얘기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이에 부인이 각성하고 자식이 지각하여 우선 자유평등의 평주적 가정을 건설할 후에야 민주적 세계적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산섭은 조선의 여성이 낡은 습관을 벗어나야 할 것임을 역설한다. 이는 선악을 불문하고 습관이 천성을 마비시키고 중독시키기 때문이다. 연산섭은 부인의 각성이 시급한 이유를 이른바 제시하며 이른바 신여자의 출현을 기대한다. 그리하여 이 글은 우리가 전인적으로 생활하는 요구가 심각할수록 그만치 해방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요 그 각성을 전제로 한다라는 구절로 마무리된다. 물론 염산섭의 부인의 각성이 남자보다 긴급한 소위에는 이른바 남성 필자들이 바라본 새로운 여성상에 대한 상투적 관점 표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건실한 현모영차 김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이 현모영차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옛날 그런 여자들 좋아한다. 그리고 결혼하셨던 분이 19살 차이가 나시는 분이에요. 숭실여고 나오신 분. 네, 그분이 아마 결혼하셨을 거고. 생활수마의 계량 없이 부인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각성을 촉구하며 가정 이외의 일에 눈을 뜨라고 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산섭은 순한글로 썼고요.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각성을 요구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먼저 각성 가능한 사회적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장애를 물리치기 위한 노력들에 부인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했다. 이러면서 왜 그런 소설들을 쓰셨을까 싶은 거예요. 남녀 공권의 문제, 사회개정, 인스타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등 격변의 사상을 소화할 능력 없는
그렇지. 단지 그 명사에만 심취하는 글이야말로 인심을 부여하는 일이란 것이다. 뭐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도 사실 보면 뭐 이것도 얘기를 그 여자개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너는 뭐 페미니스트니 뭐니 이러면서 막 뭐 지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는 알아서 생각하십시오. 무슨 하여튼 네 이런 사실 이렇게 각성을 요구하시는 분인데 소설을 왜 그렇게 쓰셨는지 모르겠어요. 통속적인 소설들도 뭐 무화과라든지 뭐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뭐 3대도 그런 풍속적인 장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때 당시 현실을 제대로 재현해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하여튼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제 만주에서 내려왔다가 글도 쓰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해군도 들어가고 1959년에 이제 경향신문이 폐간이 됩니다. 주필로 있었던 경향신문 폐간이 되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당 이제 의원들이 이제 여기 친민주당 세력들이 이제 글을 쓰고 막 퍼다르기 때문에 이걸 폐간시켜야 된다 해서 이제 미군령에 의해서 폐간을 시키거든요. 심지어 그 영사석이 바랬던 그런 시기와들 또 이제 그때 보면은 좀 민주주의가 져가는 그런 사대상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 때문에 더 큰 반항이 오잖아요. 1960년 4월 19일 날 한증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거의 전초전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염산섭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다기보다 사실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적인 성향들을 타고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프랑스의 에밀 졸라가 그게 그 얘기했던 자연주의 저는 잘 모릅니다. 이 프랑스 그러니까 공부를 했는데도 사실 까먹어요. 자꾸 까먹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 거는 제가 안 까먹으려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누가 보든 안 보든 저는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잘못된 얘기를 하면 또 밑에서 누가 좀 얘기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제 저도 좀 사실 제가 뭐 근대에 된다 안다는 것은 근대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만 알지 그 막 저기 저 뒤에 계신 막 앞에 계신 저기 저 김유식 교수님처럼 맨날 막 뭐 일어나서 가지고 밥만 먹고 맨날 글만 쓰시는 분은 글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님도 참 아니 저기 김민식 부인님도 참 대단해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1964년 3년인가 그때 자택에서 사망합니다. 그때 결혼식을 보고 아마 사망했을 것 같아요. 딸 결혼식을 보고 사망했었는데 하여튼 좀 파란만장한 삶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주에서 내려왔을 때도 그 양과지갑 그 해방 후에 이제 양과지갑이라는 소설도 썼고 치유도 썼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최대 이제 리얼리즘 이제 막심 고리키를 이제 우리나라하고 등치시킬 때 같이 이제 등치시킬 때 누구를 얘기하냐면 염삼섭을 얘기합니다. 그의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이고 근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기보다 그때 생활상과 현실 상태를 조금 제대로 나타냈어요. 3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 3대라고 얘기할 때는 3대는 보통 심피사이저를 예를 듭니다만은 심피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독일어나 어느 어쨌든 거기서 동조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뭐 덕기라든 제가 이것도 제가 지금 뭐 한 60쪽밖에 못 읽었어요. 이 덕기와 중간중간에 있는 이 옆에 있는 이제 뭐 사회주의자, 뭐 아키니스트, 뭐 공산주의자 이런 그것과 이제 뭐 자유주의자, 식민주의자 이러면서 막 그 둘의 대립이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 김일 선생님은. 근데 김일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것들을 읽어내기도 하죠. 그들을 읽어내기도 하고
대충 제가 얘기했던 거 대충으로 대충 다 네, 대충 한 거고요. 실제로 읽어보실 거면 연산섭 일대기를 그냥 이제 사실 그 김일 선생님 쓴 것도 사실 보면 오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오류도 있고 있긴 있는데 그래도 최근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1999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1996년인가 5년 4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베이스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 달라진 거라면은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논의되었던 바 중에 하나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게 하나라면은 보수주의자, 중산층적인 보수주의자라는 논의만 계속 지금 기본적인 논의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알고 있고요. 다른 건 잘 모릅니다. 네. 그리고 혹시 또 임산섭 뭐 계실까요? 사실 좀 만연체 문장도 사실 있고 만연체 문장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있는 사실을 다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현실감을 주거든요. 그 좀 같이 쓰는 작가가 누구냐고 한다면 김현수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김현수 선생님은 좀 좀 뭐랄까? 그래도 포스트 모더니즘 자기가 얘기했을 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소설을 쓴다라고 처음에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그 연필로 썼다던 그 소설에서도 사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고요. 모더니즘이 안 팔리는 소설들이라고 한다면 기법들을 최대한 써서 이상의 소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소설은 조금 뭐 누구라고 해야 될까? 딱 한 명을 집어내자면 보이스 루이스 같은 소설가를 좀 예시로 드는 게 맞아요. 예시로 드는 게 맞고 뭐 사실주의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뭐 염산섭부터 시작됐다 하지만은 뭐 저희 김동인 선수 또 들어가면 김영인도 있고 입니다만 뭐 하여튼 네 여러 가지의 이런 좀 일련 과정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1999년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온 그거를 좀 처음에 읽고 시작을 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걸로 베이스로 들어가서 다른 논문들도 보고 학술지 상어학회라든지 아니면 뭐 한민족 학회 이런 학회들 제가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뭐 DB 학회라든지 아니면 좀 이제 뭐 이혜령 선생님 뭐 여기서 좀 유명한 선생님이 누구냐면은 뭐 이보영 선생님이 좀 유명하시고요. 전북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맞나? 맞을 텐데. 네 맞네요. 전북대 명예교수로 계신 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좀 이제 색다른 시각을 봤다라고 한다면 이종호의 염산소설 자리 프로문학의 대양 제국주의 안 두 개의 사회주의 혹은 문학 혁명의 사선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키니스트가 염산 속의 아키니스트라고 주장하는 아키니스트와 사회주의를 배웠다고 여기서 주장을 합니다. 좀 노동자 오사카 노동자 했다고 이렇게까지 좀 과장돼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좀 새롭잖아요. 이거 이종호 선생님 그것도 좀 읽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베이스로 해서 이런 비판적인 논문들을 읽고 나가고 그다음에 이분의 소설을 조금 보기 시작하면은 대충 이 사람이 뭘 얘기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분분하지만 그래도 이게 파는 매력이거든요. 문학을 파는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의미층이 고정돼 있는 경향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의미층이 고정돼 있는 상황이 있는 만약에 뭐 말뚝을 박았다고 칩시다. 그 의미에다가 계속 그 의미를 고정시켜 놓고 있으면 그 의미 밖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학이라는 거는 얘기했듯이 읽는 사람, 아비투스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꾸 부르디웨이 개념을 가져오면 안 되는데, 처럼 다 사회적 상황이라든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도 사실 봤을 때 비연구자들이 본 거와 연구자들이 본 거랑 다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뭐 자크 델에다가 개쓰레기니 아니면 뭐 저기다 한강이 너무 어두운 소설을 씁니다, 이러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다양하게 익혀야 이제 우리가 그런 근대라는 이제 이 영상 속이 살았던 이 근대에 대한 좀 이런 시선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연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한국 문학이 지나간 자리는 지금의 한국 문학이 형성돼 있는 것과 형성돼 있는 그 역사와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압니다. 과거가 없으면 현재도 없고요. 그 현재 중간 현재 사회도 없는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배워가는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아닌 건 좀 아닌 것 같다, 이건 좀 인 것 같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저도 한 걸음씩 좀 떼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염산섭을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이제 훑어봤고요. 뭐 염산섭 선생님 외에도 이제 뭐 김동인 선생, 사실 이제 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나무 위키에 있는 문서 중에 막 발가락이 닮았네와 김동인 선생님의 발가락이 닮았네랑 이제 염산섭이 막 뭐 싸웠느니 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김일 선생님 들었을 때도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아하니까 그냥 일종의 해프닝에 불과했는데 서로 막 싸웠다느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근거를, 그러니까 나무위키 문제점이 뭐냐면 근거를 제시를 잘 못해요. 어디서 들었던 썰을 가지고 와서 딱딱딱 하니까 그것도 조금 문제고, 좀 논문을 가져오시든지 좀 그런 거 있었을 때는 조금 그런 거를 조금 근거들을 좀 뒤가면서 짝짝 쓰면 그래도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뭐 저번에도 우리가 아비투스 봤을 때도 그 위키 백과의 문서에 봤을 때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뭘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아비투스 문서 들어가니까 노희찬 의원이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 저기 택시 운전기사를 뭐 저기 연예인을 택시 운전기사로 막 고용했다 뭐 그렇게 뭐 했다 하는데 보면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뭐 뒤져봤는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위키들을 좀 보는 것도 좋지만 너무 그러니까 저도 의존하는 경향성이 강합니다만은 그런 의존보다는 조금 자기가 책이라든지 뭐 논문이나 이런 게 찾아보고 좀 자기 말대로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틀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염산섭하고 김동인의 시대에 살지 않았고 그 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김동인의 시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염산섭의 시대를 산 것도 아니에요. 대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무조건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항상 좀 그렇게 이걸 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구자도 아니고요. 그냥 문학을 좋아하고, 사실 문학 연구자가 되기에는 조금 좀 아카데미즘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돈도 없고 뭐 이러니까 대충 이 정도로 하고, 뭐 그 오해를 하나 풀 게 있어요. 염삼수 선생님은 자연주의 소설을 쓰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프랑스에 있는 그 에밀 졸라가 얘기한 자연주의를 쓴 게 아니라 자기 고백체 소설을 쓰신 거에 맞습니다. 그거를 좀 오인을 한 건지 아니면 좀 그런지 아직까지도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오해가 많습니다. 네. 일본 문단에 그걸 데리고 와서 사실 자기가 낭만 위주로 해석하는 그런 경향성들, 자기 고백적 소설, 뭐 쿠가나기 독보라든 이런, 그러게 또 이제 거기서 또 비판적으로 나온 게 사실 보면 신감각파 이런 애들이었다 보니 하여튼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살살 나오고 특히 좀 이 정도로 할까 했는데 좀 이제 조서 좀 읽으면서 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염산섭이 러시아 소설이 아닌 다른 소설들을 다 이제 일본 판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우리나라 그 번역 소설을 그거 한 이제 저희 책이 있어요. 그 다 그러니까 1910년대부터 1950년, 30년대까지 이제 다 조사를 하신 거예요. 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2권으로 나온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보통 뭐 영역본 소설을 한 경우는 없고 잃어본 소설을 데리고 와서 보통 그러니까 그 한국어로 번역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제가 들었던 수업에서는 하여튼 네 이런 저도 사실 그걸 읽은 게 아니고 그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고 그게 이제 동아시아와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이제 저기 뭐 K무크 가시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고요. 네, 하여튼 뭐 영락 어디였지? 하여튼 출판사가 서울대학교 출신이시고 그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이신데 좀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튼 네. 이 계급 하여튼 이제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염산섭을 제가 문학과 지성세 한국 전집에서 읽고 있는데 임종을 사실 그 리얼리즘의 최고작이라는 그 망위키에서 얘기했던 그 리얼리즘의 최고작이라는 그 임종을 한번 읽어보려고 저희 현대문학 쪽 한번 그 페이지를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하도 마찬가지고 도파선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그때 근대와 시대상을 잘 나타내고 있는 소설들을 한번 보시려면 염산섭도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저도 책 읽으러 다른 거 좀 하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